이렇게 무용론 이런 게 나올 정도인데 오늘 한번 제대로 다른 얘기입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으로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 깜짝 놀랐어요. 총구가 저를 향하는 줄 알았습니다. 호군가 총군가. 으악. 세계 최강 공격 헬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파치입니다. 그런데 이 극강의 아파치를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핫한 최신 버전의 아파치가 배치된 나라가 또 우리나라라고. 오, 이거 뭐 다 우리나라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전차도 다 똑같은 전차가 아니듯이 네. 아파치도 다 똑같은 아파치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강한 핵명력, 세계 최강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가장 업그레이드된 그 아파치가 바로 H-64E V6 V6. 네, 버전인데요. 지난 2월이었죠. 벌써 4개월 전이네. 그 평택에 주둔 중인 미 제2항공전투여단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성능이 대폭 강화된 최신형 아파치 기종인 H-64E V6의 배치가 완료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 V6형이 이제 배치가 돼서 비행 훈련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V6 이번에 이제 들어온 거는 총 24대, 1개 대대로 알려지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주한미군에 배치가 돼 있는 아파치는 총 2개 대대 48대입니다. 네. 한 개 대대가 이제 24대씩인 건데, 그 전에 이제 구형인 H-64D형이 순환 배치 형태로 배치가 되다가 이제 고정 배치로 작년 말에 이제 바뀌었고요. 그 중에 이제 24대가 H-64E V6 최신 모델로 이제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수하게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됐다기보다는 주한미군의 이제 A-10기 탱크 킬러로 유명한 A-10기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1개 대대 20여 대를 대체하는 이제 그런 성격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그러고요. 이런 최신형 아파치가 미 본토를 제외한 해외 주둔 미군에 배치된 거는 주한미군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초신상 이 V6가 주한미군에 배치된 건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 최신기종 배치는 작년 말에 미국의 그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GPR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여지고요. GPR은 전략적 경쟁국들의 그 탄도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 등에 대해서 A2AD라는 이제 개념이죠. Anti-Access Area Denial, 반접근 및 지역 거부 무기 체계라고 합니다. 이거를 신속하게 제압을 하고 또 파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투 지역에 미군이 개입할 공간을 만들고 이 반접근 및 지역 거부 무기 체계를 파괴를 해서 침투하고 진입한다. 이런 걸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는 역시 그 공격 헬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이제 신형 아파치를 한반도에 고정 배치를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긴장하는 나라들이 있겠죠. 두 개의 나라가 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굳이 말해야 될까요? 뭐 1번 북한, 2번 뭐 중국 이렇게 될까요? 네, 그렇죠. 미 국방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북한의 위협을 막고 또한 역시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적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동맹 파트너와의 추가 협력의 뜻을 밝혔거든요. 또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북 억제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당연히 중국 견제 효과를 노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주한미군 배치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치도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한반도에서 그럼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육군도 이제 2017년 이후에 총 36대를 도입을 해서 이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거는 그것도 이제 아파치 가디언 H-64E형인데 그중에 버전은 V1. 총 1조 8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입을 했고요. 근데 이제 36대인데 우리도 2개 대대입니다. 그러니까 1개 대대가 18대인 꼴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미군하고 좀 편제가 달라요. 주한미군에 이제 총 48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하고 합치면 총 84대. 현재까지만 해도 84대의 아파치가 한반도에 배치가 돼 있는 셈이고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작년에 이제 우리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무기 도입 결정하는. 여기서 뭘 결정했냐면 아파치급 대형 공격 헬기 36대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했어요. 아파치급이요? 예, 그러니까 아파치는 아니고 네. 아파치급.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작은 게 아니고 3조 1,700억 원이나 되는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니까 이거를 수의 계약으로 할 수가 없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위험상 경쟁 체제를 취했고, 그래서 이제 아파치 가디언 외에 벨 H1G 바이퍼라든지 터키 T129 공격 헬기 등이 이제 경쟁 상대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성능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제 그 아파치가 유력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36대 도입할 때는 1조 8천억 원에 도입했는데 예. 똑같이 36대 도입했는데 아파치라면 그 3조 2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1,700억이니까. 거의 예산이 뭐 1.5배 이상 뛰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막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레이더 바꾼 거 아니에요, 레이더? 네, 그게 제일 비싸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성능 개량이 좀 있다는 거고 최신 버전으로 해서 그 외에도 뭐 보니까 그 아파치 배치될 기지 건설 문제. 그 뭐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이렇게 기지 건설까지요? 예, 경락교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좀 비용이 이제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2차 사업 이 아파치로 결정이 되면 36 플러스 36, 72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군만.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까지 합치면 무려 이제 120대의 아파치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배치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숫자상으로 보면 미군이 지금 한 총 700여 대가 된대요, 아파치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많은 게 사우디가 한 140여 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주한미군까지 합치면 거의 세계에서 이제 넘버 3 아파치 보유, 넘버 3 아파치 보유국이 이제 되는 셈이고요. 근데 명실상 뭐 세계 최강인데 거기에 또 V6 어떻게 바뀐 겁니까? 스펙 궁금해지네요. 일단 아파치는 1980년대에 개발 완료가 됐었고 네. 실전 배치도 됐었는데 AH-64E 아파치 가디언은 이제 AH-64D 아파치 롱보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네. 그래서 수차례 이제 성능 개량을 거쳐서 여전히 최고의 공격 헬기로 군림을 하고 있는데 그 최신 버전이 이제 V6가 되겠고요. 신형 아파치 가디언 AH-64E V6는 이 직경이 14.63m, 높이는 4.64m고요. 무게 10.1톤, 전투 행동 반경은 480km에 달합니다. 아, 예. 그다음에 연료 소비 효율이 좋은 T700GE701D 엔진을 탑재해서 또 산악지대에서 고도 상승률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막강한 공격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두꺼운 장갑을 뚫을 수 있는 30mm 기관포가 최대 1,200발, 그리고 2.75인치 로켓이 최대 76발, 그리고 이제 장거리에서 적 전차와 벙커를 무력화하는 그 유명한 헬파이어 미사일 16기를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헬파이어의 최대 사거리가 8에서 10km이기 때문에 이제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을 적용을 해서 미사일 발사 후 바로 이제 현장을 이탈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체 생존성이 그만큼 높고 또 스팅어 공대공 유도선도 탑재할 수 있어서 적 헬기나 전투기를 요격할 수도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힘을 갖추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달라진 부분들이 꽤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공격 헬기 기본 임무는 당연히 수색, 탐지, 공격 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네. 아파치도 마찬가지고요. 그 수색 및 탐지 관련해서 위에 있는 이 롱보우 레이더, 요게 뭐 예, 시그니처죠. 요게 이제 상징적인 존재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파이어 컨트롤 레이더, 화력 통제 레이더라고 표현하는데 이 탐지 거리가 원래 8km였어요. 근데 이걸 16km로 2배 늘렸고요. 그리고 표적 획득 지정 조준경하고 조종사 야시경 성능을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야간 표적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하고 디지털 지도를 디지털 맵이라고 그러죠. 를 갖고 있고 그래서 구형 아파치 H-64D형보다 좀 더 먼 거리에서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당연히 이 헬파이어 미사일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미사일인데 이것도 최신형 버전인 AGM-114R형을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아파치 계열 헬기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 고정익 전투기에 탑재하는 링크 16 LOT-56형 데이터 링크 디지털 전술 정보 분배 체계, 그리고 JTIDS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갖추고 있고요. 덕분에 이제 아파치는 즉시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전환을 하고 동시에 다른 네트워크를 병합을 하고 그래서 운영 사항을 이제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무장사가 지상 지휘소의 전술 정보를 즉시 전송받게 되면서 실시간 상황 인식이 가능하다. 예. 이런 점들이 이제 새로 또 발전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AN/APG 78를 롱보우 사격 통제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사격 통제 장치와 탑재 무장이 다 일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인식 체계 결정 지원 체계라고 하는데 즉 적의 전차 움직임을 포착을 이제 레이더로 해서 조종사의 공격 판단 등을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이 판단까지 시스템이. 도와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신형 아파치가 구형 AH-64D형보다 2배의 표적 타격 능력을 자랑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AH-64E V6는 치명성이나 생존성 등 모든 면에서 이전 세대의 아파치 헬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월등한 성능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북한 쪽에서는 또 뭐 격렬한 또 반응이 있었겠는데요. 또 뭐 이쪽 차마 옮기지 못할 어땠습니까? 네, 당근이죠. 얼마에 북한이 그런 이유는 당연하죠. 아파치 별명이 뭡니까? 탱크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탱크 킬러죠. 네, 탱크 킬러. 예,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우리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록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탱크라든지 뭐 이런 기계화 부대, 그다음에 포병 전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북한 전차등 기계화 부대의 치명적인 게 바로 이제 아파치 이제 공격 헬기죠. 가장 핵심적인 게 위에 붙어 있는 롱보 레이더인데 V6 이전에는 이제 아까 탐지 거리가 8km라고 그랬잖아요. 8km를 기준으로 하면 지상 및 공중 표적 약 1,000개를 탐지할 수가 있고 그 중에 256개에 대한 추적 능력이 있어요. 추적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위협적인 표적 16개를 식별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량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와, 이거 한 대만 뭐 파괴도 되잖아요. 16대를 동시에. 네, 그러니까 그 가능한 이유는 헬파이어는 파이 앤 포겟이 가능하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쏜 다음에 유도할 필요 없으니까 쏜 다음에 바로 다시 이제 산이나 나무 숲 뒤로 이제 숨는 거죠. 예. 그랬다 다시 올라왔다가 때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우크라이나는 이게 그 동부는 또 평지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기갑전의 양상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산 엄청 많아서 이거 진짜 이거 한반도에 딱이긴 한데요. 그 수비형으로. 그렇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사실 뭐 효과적으로 충분히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고 또 뭐 말씀하신 대로 아파치 한 대 헬파이어 16발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한 대씩만 아파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대대에 18대씩 있다고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한 대가 적전자 16대를 파괴할 수 있으면 18대의 아파치 대대 한 개 대대는 전차 100여 대로 구성된 기갑 여단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으로는 뭐 전부 다 파괴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진짜 헬파이어네. 이거 뭐 지옥 되겠는데 지옥도 펼쳐지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뭐 네.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탱크 올라오다가 숨어 있는 아파치들이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불바다가 되는 네. 이 레이더로 탐지한 이제 표적 정보는 롱보우 레이더가 없는 아파치 헬기에도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임무 분담도 아주 효과적으로 가능하고 그래 이렇게 보면은 남북 간의 지상 대결에서 아파치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도발은 아닌데 꿈을 안 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런 무기네요. 아파치는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아파치 같은 이 대형 공격 헬기는 한반도 전장에 최적화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무기라서 네.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전차보다 행동 반경이 뭐 속도라도 모든 면에서 10배 이상이고요. 또 기동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다양한 임무를 굉장히 민첩하게 수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기계화 부대 저지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이제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그런 대화력전 임무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바다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요? 아니, 아파치 용어 다 육군 아닙니까? 뭐 육군에 하는 거 바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원쌤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 위협 중에 공기부양정도 위협적인 걸로 많이 예.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북한이 몇 년 전에 백령도까지 30분 만에 올 수 있는 황해도의 고안포라는 데에 공기부양정 수십 척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만들었어요. 예. 공기부양정은 이 북한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고속으로 우리 쪽 지역을 침투할 수 있는 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강점인 거죠. 근데 북한의 이제 공기부양정이 뭐 100척 이상, 130척 이상 된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공방 3급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배수량 자체는 작습니다. 20톤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배긴 한데 35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 그러니까 거의 1개소대 병력이죠. 예. 그걸 태우고 시속 90km 이상의 와. 고속으로 상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기부양정은 최대 단점이 이런 갯벌 이런 데도 그냥 종횡무진으로 달릴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냥 그렇죠. 위치까지 오겠군요. 근데 서해는 아시다시피 조속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 지역이 예. 많고요. 그래서 이제 공기부양정을 통한 북한 특수부대 침투가 우리가 유사시에 가장 우리 군에서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딱 듣고 보니까 공중에서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위에서 딱 보면 그냥 뭐 바다에서야 빠를지 몰라도 위에서 보면 뭐 그냥 뭐 딱 걸린 거죠,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걸 하늘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파치 같은 공격 헬기가 상당히 효과적인 예. 무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치가 그래서 공기부양정 킬러로 이제 부각이 된 거고. 예, 그래서 우리 군의 이제 아파치는 특히 이제 특전사, 그다음에 해군 작전사령부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이제 공기부양정 침투에 대비한 신속 대응 임무를 이제 맡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해상 및 해안 침투 저지를 위한 전투진지 점령 훈련 같은 것을 이제 하기도 이제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바다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염분이죠. 아, 예. 염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대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복귀하자마자 엔진 청소하고 관리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이제 영어로 이제 마리나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책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여하간 이제 아파치 전력이 이렇게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공기부양정 침투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 아파치와 환상 어떤 뭐 케미를 자랑하는 뭐 짝꿍, 뭐 깐부 이렇게 뭐 있다면서요? 이게 뭐 얘기입니까? 아파치는 이제 무인기하고 연동 작전이 가능하잖아요. 아, 예. 현재 주한미관에 배치되어 있는 AH-64 아파치와 또 무인 공격기인 MQ-1C 그레이 이글이 이미 이제 운영 중인 그 멈티, 맨드 언맨드 티밍, 즉 유무인기 복합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그레이 이글이 아파치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작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아파치에 전송을 하면 이제 아파치가 전송된 정보를 토대로 이제 직접 작전 지역에 침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후방 지역에서 공격을 할 것인지 이런 작전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프레데터의 개량형인 이 그레이 이글은 길이가 8m, 날개 폭이 17m의 중고도 무인기입니다. 그리고 최대 30시간 동안 최고 시속 280km를 비행할 수가 있고요. 고화질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고요. 이렇게만 보면 이제 정찰에만 특화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또 최신형 소형 정밀 유도폭탄 GBU-44B 바이버 스트라이크 4발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와 멈티를 통해서 이제 북의 기계화 부대나 공기부양정 같은 이 것들을 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유사시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에 또 북한 주요 표적을 직접 타격 조치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죠. 아파치가 그레이 이글과 팀을 이루게 되면은 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든 뭐든 그냥 화끈하게 대처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아파치 헬기가 이제 좀 더 북진해서 북쪽에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더 이 소위 리치가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고 또 이제 기능이 북한 기계화 부대뿐 아니고 북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그것도 뭐 헬파이 한 발이면 그냥 뭐 박살 낼 수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한 유사시 GV에 대한 제거 작전 이것도 이제 펼 수가 있죠. 다만 이거 이제 한계는 스텔스 성능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스텔스 성능은 제한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정말 은밀히 침투해서 뭐 GV 제거하거나 이런 건 능력은 좀 제한되겠지만 제공권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그런 작전을 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치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V6 나오는데 이 그레이글은 뭐 좀 더 나아진다 그런 얘기 없나요? 네, 그레이글도 이제 개량형이 나온 게 있죠. 그레이글 ER 이랬는데 ER은 이제 Extended Range하고요. 엄청 멀리 가나 보네요. 그러니까 거리가 이제 항속거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길어졌다는 그런 의미인데 차이점은 이 끝에 보면 이렇게 신형 여객기처럼 윙팁이 날개 끝이 이렇게 접혀 있군요. 네,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외견상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그레이글 ER은 날개폭은 17.4m고요. 길이는 이제 8.2m인데 시속은 이제 구형과 동일합니다. 시속 280km고요. 대신 이제 비행 시간하고 중요한 무장 탑재량, 이 페이로드가 50% 가량 늘어났다고 그래요. 50% 가량 늘어나서 최대 이륙 중량이 이제 1,890kg이고요. 최대 비행 시간도 엄청납니다. 40시간 이상. 그러니까 하루 이상 그냥 비행할 수 있으니까. 스탠디드 레인지네요. 예. 무인기가 이 정도면 우리 원쌤 아시지만 굉장히 긴 비행 시간이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드론 같은 거는 뭐 30분, 20분 정도 작은 거. 그래서 방송할 때 보면은 예. 충전하기 바빠요. 그렇죠. 배터리 엄청 많이 필요한데. 충전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훨씬. 또 이 그레이글 ER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 탄도 미사일 유도 기능이 있다는 건데요. 대함? 예.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 그 중국 무기 중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둥펑 21D나 둥펑 26 같은 대한 탄도 미사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대한 탄도 미사일이 위협적인데 미군에 보면 이제 ATACMS라고 짧은 건 165km, 긴 거는 300km 되는 지대지 미사일이 있어요. 예. 원래 지대지인데 이거를 미군이 이제 지대함으로 개량을 합니다. 이 중국 위협에 대응을 해서. 그런데 이게 지대함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은 뭐가 문제냐면 배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표적을 때리려면 정확히 이 미사일을 끝까지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탐지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배가 미사일 발사될 때는 예를 들어 A라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비행한 뒤에는 10km 이상 거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가 지금 어디쯤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유도 기능은 뭐가 하냐면 보통 인공위성이나 무인기가 합니다. 근데 이 그레이글 ER이 그런 유도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상당히 어떤 단순히 전술 무기가 아니고 전략적인 그러한 이제 역할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무인기가 주한미군에 배치됐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이라든지 북한 입장에서는 반대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레이글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군이 그레이글 갖고 있나요?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사는 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격이 무인기인데 뭐 얼마 하겠어요? 우리 뭐 저 드론 같은 거 몇십만 원 그런 거 생각하신 거 아니죠?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가격이 부담된다는 겁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무기인데요, 무기 체계인데. 이 MQ-1C 그레이글은 2,150만 달러, 예. 그러니까 한 대당 270억 원이 넘습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역시 만만하지 않죠. 고민 좀 해보고 올게요. 네. 이게 사실 대당 가격이 이렇게나 비싸니까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무장을 하려면 이제 13대 네. 여기에만 이제 2억 8천만 달러가 드는 거죠. 3,500억 원 이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미사일 가격을 제외해도 이 시스템 관련된 총사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개발 중인 차기 군단급 무인기하고 AH-64EV1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좀 통합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걸 가지고 그것도 좋은 그런 생각.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하려면 이제 미국이 그 아파치하고 한국산 무인기를 통합해 줘야 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이런 이거를 해주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그 소형 무장 헬기 LAH 기반의 그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LH에다가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함께 운영을 하고 또 자폭 드론을 도입해서
그레이 이글의 무인기 임무를 대체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우리 무인기와 우리 소형 무장 헬기. 이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 본게임 2에서도 LAH 이거 다룬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개발 뭐 잘 진행되고 있죠? 실제 1호기는 이제 2018년 연말에 조립이 끝나서 출고가 됐었고, 예. 2020년 12월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지금 시험 비행을 하고 있고요. 올 초에는 이제 구구의 저온 비행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북부의 저온이 어느 정도면 저온일까요? 영하 3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 항공기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캐나다에 그 옐로우 나이프라고 그 오로라 관광지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서 이제 진행을 했고, 여기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25.6도고요. 역대 최저 기온은 영하 51.2도인 곳이거든요. 극지방 아닙니까? 극지방. 네, 이게 캐나다 극지방인데 네. 여기 오로라 보러 가면 밤새도록 누워가지고 오리털 이불 덮고 기다리거든요. 네. 예, 추워요. 원숭이 가보신 거예요? 많이들 갑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총 40여 회 동안 165개 항공을 테스트를 했는데 그중 가장 어려운 테스트는 항공기를 영하 32도에 12시간 노출을 해놓고요. 네. 꽁꽁 얼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뭐 손도 대지 못할 상황이 텐데 시동은 걸리나 모르겠네요. 그거. 그 상태에서 정상 작동이 바로 되는지 확인하는 이걸 소킹 시험이라고 합니다. 예. 소킹이라는 건 물에 적신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이제 그만큼 좀 얼음에 얼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느 정도 추우냐면 보통 시험 비행 때 조종사들이 무릎 위에 필기구를 놓고 이렇게 쓰는데 이 소킹 시험에서는 볼펜이 얼어서 메모가 안 되는 볼펜 그 잉크가 얼나 보죠? 그것도 잉크가. 어는군요. 언다고 합니다. 와, 대박. 그래서 메모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네. 그 볼펜에다 핫팩을 묶는데요. 그래가지고 녹여서 쓴다고. 네. 이 정도인데 또 고프로 카메라도 안 되고요. 예. 이런 극저온에서도 LHA는 이상 없이 바로 운용이 되는 정도로 이렇게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다고 하고 올해 하반기에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을 목표로 후속 시험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하이로믹스가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성능과 그보다 좀 떨어지는 성능을 결합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공군도 뭐 F-35라든지 F-15K가 하이라면 그 중간에 KF-16이 있고요. 밑에가 이제 FA-50이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운용을 하는데 하이로믹스 개념으로 해서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 플러스 이제 소형 무장 헬기를 같이 운용하는 이런 사업을 이제 추진했던 이제 것이죠. 근데 일부에서 이제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연 LH까지 따로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었느냐. 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투자해서 개발이 완료단계니까 말씀드린 이 효용성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그 하이로우 믹스라고 하셔서 아파치와 LAH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동은 어떻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기체가. 네, 우리도 이제 멈치라고 불리는 네.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작년 5월에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미래 전장을 주도할 유무인 복합 체계 개발 및 운용 방안 세미나라는 걸 개최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한국형 헬기 유무인 복합 체계 개발 계획을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우선 어떻게 되냐면 1단계는 이제 무인기가 지상 통제소 관제를 받아서 이륙을 하면 이 통제권을 LH 소형 무장 헬기가 넘겨받는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곳에 이제 무인기를 보내서 이제 감시 정찰을 하고요. 그때 이제 위험한 지역에 무인기가 확인해서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최대 50%가량 생존성하고 작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걸로 이제 평가가 됐다고 하고요. 2단계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LH를 활용하는 형태인데 LH의 캐니스터 이 무인기 발사관을 장착을 합니다. 여기서 무인기를 발사를 해요. 이 무인기에서 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무인기를 바로 자폭 드론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향후 이제 한 5, 6년 내 전력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LH가 이제 무인기와 멈티가 되면 상당히 효율성이 이제 높아질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아파치도 연동이 되면 효과는 이제 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되려면 아마 이제 미국 쪽이 좀 협조를 제조업 씨 협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아파치가 세계 최강인 건 뭐 대부분 인정하는 바일 텐데 대신 또 뭐 원탑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자 라이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아파치하고 이제 라이벌로 거론되는 공격 헬기는 러시아의 Mi-28N
이죠. 요거는 요즘 많이 나오는 건데. 예. 이 이름이 하보크인데 하보크가 대파괴란 뜻이에요. 최대 2,200마력을 내는 강력한 엔진 2개를 장착한 쌍발 공격 헬기고요. 최대 이륙 중량은 12.1톤, 작전 반경은 460km, 순항 속도는 시속 270km,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까지 낼 수 있고요. 메인 로터 위에 장착된 레이더가 이제 아파치의 롱보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죠. 조그만 보이긴 하는데 그렇군요. 예. 예. 무게는 아파치보다 무거운데 이제 엔진 출력이 크니까 또 속도는 빠른 편이고, 러시아는 이 하보크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일부 그 Mi-28NM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Mi-28N보다 전자장비하고 운동 성능을 대폭 개량을 한 버전인데, 이제 2019년에 러시아군이 2027년까지 신형 헬기 423대 도입을 계획을 밝혔고, 그 중에 이제 Mi-28NM 96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죠. 그렇습니다. 네, Mi-28 하보크의 조상을 아십니까? 등장과 함께 명성을 떨쳤던 러시아의 공격 헬기라고 하는데요. 그 뛰어난 성능을 파악하고자 미국이 두 발 벗고 비밀 작전을 펼친 바도 있다고 하는데요. 상상 이상의 스케일, 특별한 작전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본방대하사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특수전 헬기부대, 바로 미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죠. 고성능 특수헬기를 타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거나 목표물을 타격하는 등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에서 활약하며 미 특수부대의 위용을 과시했죠. 그런데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나이트 스토커스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특급 비밀작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80년대) 말 북아프리카의 사막에서는 차드와 리비아의 영유권 분쟁이 한창이었는데요. 전쟁 초반 리비아는 차드 영토의 절반을 장악하며 유리한 듯 보였지만 초반 열세를 딛고 차드가 선전하면서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리비아군은 전투 중 차드군에게 호되게 당하며 체면을 구기게 되자 너나 할 것 없이 주랭랑을 쳤는데요. 창피한 걸 신경 쓰느라 중요한 걸 놓고 갔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 말이죠. 아무튼 리비아군이 황급히 도망갔다는 소식은 건너 미국에게까지 퍼졌는데요. 뭐? 리비아군이 하인도 D를 놓고 갔다고? 고급 정보를 입수한 미국은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고 최정예 특수부대인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를 주축으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하인도 D가 대체 뭐길래 미국이 이토록 난리인지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본게임2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겠죠. 하인도 D의 정체는 바로 구소련의 공격 헬기로 유명한 Mi-24의 수출형 버전인 Mi-25였는데요.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축적한 정보로 세계 최초의 공격 헬리콥터인 AH-1 코브라를 개발했는데요. 여기에 자극받은 구소련은 지상 공격력과 수송력을 겸비한 헬기 개발에 나섰고, 그 결과 코브라 헬기와 비슷한 공격 헬기 Mi-24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적재량이 큰 만큼 다양한 무장도 가능해 23mm 쌍열 기관포와 수십 발 장전의 로켓 발사기는 물론 1,500kg의 폭탄까지 적재하고 나라가 폭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헬기 몸체 주요 부분에서는 지상에서 쏘는 12.7mm 탄을 튕겨낼 티타늄 방탄판도 갖추었죠. 보고도 믿기지 않을 이 어마무시한 성능에 미국은 Mi-24를 손에 넣고자 했지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기다리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는 법. 완전 무장을 한 Mi-25 하인도 D 헬기를 손에 넣을 기회가 찾아온 것. 그것도 1988년 아프리카 대륙 깊숙한 내륙국인 차드 공화국에서 말이죠. 미 국무부는 구소련의 비밀병기인 Mi-25 하인도 D를 회수하기 위해 차드 정부와 교섭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나긴 협상 끝에 미 국무부는 차드 정부로부터 우리는 도와줄 생각은 없다,
알아서 가져가라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죠. 이에 미국은 극비리의 MI-25 하인드-T 납치 작전을 구상하는데 이거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고 마는데요. 가장 먼저 MI-25 하인드-T 헬기가 있는 곳은 리비아 남동쪽 국경에 인접한 와디 둠이라는 곳으로 사막지대였는데요. 따라서 리비아군의 공격에서 100%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차드의 수도인 은자메나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어 커다란 헬기를 몰래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았죠. 또 MI-25 하인드-T의 엄청난 무게 탓에 연료가 빨리 소모돼 중간급이 없이는 절대 돌아올 수 없었는데요. 수도 은자메나까지 안전하게 귀환하기 위해 미국은 최적의 루트를 정한 뒤 최소 2번의 급유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부대 편성을 마친 미국은 화이트 샌드 미사일 시험장에서 수차례 예행 연습을 합니다. 1988년 6월 11일 자정 차드 은자메나에 도착한 미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 작전 대원들이 MH-47 헬기 2대를 이용해 어두운 밤하늘을 은폐물 삼아 MI-25가 있는 와디 둠으로 향하는데요. 리비아 공군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조종사들은 오로지 야간 투시경에만 의존한 채 무려 800km를 저공 비행해야 했지만 야간 작전에 특출난 나이트 스토커스에게 이 정도는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전 5시 실력 제대로 뽐내며 미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는 리비아 접경 지역인 와디 둠에 무사히 도착했는데요. 미 특수대원들은 재빠르게 방치된 MI-25의 프로펠러를 제거하고 동체에 케이블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MH-47 헬기의 후크에 케이블을 연결했죠. 긴장 속에 MH-47 이륙했고 무게 8톤의 MI-25 하인드-T를 안정적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 했던가요? 은자메나 공항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1000m 높이의 거대한 모래 폭풍이 진로를 막아선 것.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조종사의 감에 의존한 채 비행을 해야 했는데요. 더구나 충돌 위험이 있어 1마일 거리를 유지한 채 저속 비행을 해야만 했죠. 갑작스럽게 닥친 극한의 상황에도 나이트 스토커스는 침착했는데요. 거대한 모래폭풍에도 안정적으로 비행해 나갔고 예상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렸지만 무사히 차드 수도 은자메나 국제공항으로 돌아온 MH-47 헬기들은 다시 C5에 실리고 800km나 무사하게 수송해온 MI-25 하인드-T도 다른 C5에 적재되어 미국으로 향합니다. 67시간의 기나긴 작전 끝에 마운트 오프 3 임무 완료! 이후 미국은 MI-25 연구를 통해 전 세계 구소련의 주요 장비를 수집하는 적성국 장비 입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여러 가지 변형의 공격 헬기의 제작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운트 오프 3 임무는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 대원들에게도 의미 있는 작전이었는데요. 그동안 적진에 침투하거나 목표물 제거는 했어도 적의 무기 하나를 납치하기 위해 대규모 작전을 펼친 것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없이 작전을 멋지게 성공해냈는데요. 세계 최강 특수부대 나이트 스토커스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걸 보여준 인상 깊은 작전이었습니다. 하복 그게 참 처음에는 탐나는 기술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뭐 격추 소식이만 나와서 이거 위상이 이거 참 이게 많이 이제 바뀌어야 될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MI-28 하보크가 예.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됐다는 보도가 지난 4월에도 있었는데요. 부동 부러졌어요. 예,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활약을 한 건데 헬기 동체하고 꼬리 로터를 연결하는 이 구조물인 테일붐이 타격을 입고 부러지듯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전문가들은 이제 영국이 지원한 휴대용 고속 대공 미사일인 스타스트릭 이게 피격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스팅어 미사일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뭐 지금 말씀드린 그 영국제 스타스트릭이라든지 이런 이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도 다 이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외에 또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그 정예 공격 헬기가 있죠. 카모프 52, K-52 알리게이터도 역시 격추 비슷하게 불시착하는 이러한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러시아 그 카모프 52 헬기 조종석에서 찍힌 영상이에요. 예. 근데 지금 지상에 이렇게 비상 착륙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추락한 건 아니고요. 조종사가 넷뺀 그런 상황인데 예. 여기 그 사진입니다. 근데 엄청 두드려 맞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부서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피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됐는데 카모프 52가 사실은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 넘버 원 내 꼽히기도 했어요. 아파치를 능가하는 걸로. 왜 그런 거 하니 순항 속도만 270km고요. 최대 속도는 390km. 그 아파치의 경우는 최대 속도가 293km인가 그렇습니다. 엔진도 2,400마력이고요. 무장 탑재도 10.4톤이나 이제 가능하다고 하고. 근데 가격은 또 아파치보다 굉장히 싸요. 한 대당 한 1,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90억 원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근데 이게 이제 스팅어라든지 한 발에 뭐 12만 원밖에 안 되는 러시아제 이글라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격추 또는 이제 불시착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이 무기들이 이게 진짜 이게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 참 이게 애매한데. 근데 아파치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막 노출돼서 격추되는 장면을 하도 많이 봐서 다르게 운영할 것도 같거든요. 경험도 많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파치 경우도 이제 2차 이라크전 때 2003년 이후 시작된 2차 이라크전 때도 좀 어떻게 보면 큰 코 다치고 망신당했던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저공 비행을 하다가 대공포 화망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이제 후퇴 한 4번 이제 이런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미군이 아파치 단독으로 이렇게 침투하는 이런 작전 개념은 좀 바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공군의 뭐 A-10기, A-10 공격기라든지 F-16 또는 F-15 전투기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하는 이제 전술로 변화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레이글 같은 무인기하고 합동 작전하는 멈티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군도 이제 이라크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었는데 러시아군도 아마 이번에 뼈저린 교훈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혼자 움직이면 안 된다. 단독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러시아 전차들이 왜 그렇게 많이 파괴됐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보병의 보호를 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게 전차가 움직여야 된다는 게 2차 대전 이래 이제 거의 정설처럼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움직이는 전차끼리만 움직이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상징하는 대표 영상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 사탄의 마차 MI-24가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피격돼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한 방에 가는 걸 돌다가 그냥 네, 바로 떨어지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방심하고 가다가 그냥 제대로 한 방 맞고 간 이제 그런 케이스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교훈으로 남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전차 무용론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 공격 헬기 무용론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걱정도 되는데 뭐 아파치와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가겠죠? 예,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치 자체도 계속 진화했고요. 이제 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개념의 이러한 이제 그 회전익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전 작전 개념 변화에 따라서 FVL, Future Vertical Lift, 우리말로 하면 차세대 수직 이착륙기 개발이라는 이제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FAR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uture Attack Reconnaissance Aircraft, 그러니까 미래 공격 정찰 헬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파치 등을 대체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이고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동축 반전식이라고 러시아 헬기 중에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산림청 헬기, 이 까무포 산림청 산불 전화 헬기도 로또 2개가 반대 방향으로 위아래 붙어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이게 이제 동축 반전식인데 이 동축 반전식으로 최고 시속 440여 킬로를 기록하고 있는 시골 스키의 S97 레이더라는 게 있고요. 헐크에도 나왔던 그 RAH-66 코만치 이 헬기하고 닮은 시속 370킬로의 이제 벨사 벨 360 인빅터스 등이 이제 경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파라는 참고로 2028년 전력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연간 한 30여 대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아파치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아웃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당분간 계속 이제 공존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미군이 운영하는 아파치는 한 700여 대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늘려서 790여 대를 목표로 이제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30년 뒤인 2050년쯤까지 아파치 항공단을 계속 운용할 목표로 지금 이제 계속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세계 4위 공격 헬기 보유국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헬기 운영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분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헬기는 뭐 여러 가지 특성상 지상 공격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호버링이라든가 이착륙대라든가 이런 상황들, 뭐 저속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에어울프 같이 막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그런 헬기를 만들 게 아니면 네. 아마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구조상. 결국은 멈티가 가장 좋은 답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혼자 돌아다니지 않고 주변 상황을 또 확장해서 인식도 하고 또 스스로 공격도 할 수 있는 이런 멈티 개념으로 접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제 헬기가 정말 사장되지 않고 공격 헬기가 살아남는 그런 방법일 것 같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지형상으로 공격 헬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만큼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LH가 개발 완료 단계라고 그랬는데 그 외에 우리가 이제 UH-60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기동 헬기를 따로 개발하려고 그래요. 이제 수리온 이후에 쓸 헬기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멈티 개념 발전시키는 거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미국이 차세대 회전익기 개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FVA라고 그래서 이런 그 미군의 개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하고 일부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참여를 해서 우리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 수출할 수 있는 이러한 차세대 회전익기 헬기를 개발하려는 그러한 좀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뭐 남이나라 전쟁입니다만 좀 안타깝고 그런데 하여튼 그거 보면서 아마 또 저희도 저 교본이 되겠죠? 분명히 그렇게 뭐 그렇죠.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죠. 이론하고 실제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병 휴대용 대공 미사일도 물론 가격으로 따지면 대전차 미사일보다는 비싸지만